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며느리 지은이가 시어머니 순자의 무릎 앞에 엎드려 있었다. 하지만 순자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손에는 20억 원의 당첨금이 입금된 통장이 들려 있었다. 이제 와서 뭘 용서해달라는 거니? 내가 날 거지 취급할 때, 경찰서까지 끌고 갔을 때, 그땐 날 사람 취급도 안 했잖니?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3년간 쌓인 모욕과 수치심이 이제야 복수의 칼날로 돌아오고 있었다. 어머니, 제발. 민수 생각해서라도. 민수? 그 아이는 이미 내 편이 아니야. 순자는 며느리가 보낸 음식물 쓰레기통 사진들을 천천히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리고 카페 CCTV 영상, 바뀐 비밀번호 기록, 경찰서 조서. 모든 증거가 지은의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었다. 이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승자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며느리가 이토록 잔인해질 수 있었을까? 그리고 시어머니의 복수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특급 호텔 연회장. 제 아들 민수의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유일한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15년 전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검은색 투피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다림질을 정성껏 해서 입으니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민수가 주인공이야. 나는 그저 조용히 축복만 해주면 돼. 도봉구 쌍문동 반지하 월세방을 나서며 저는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20년 전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순자네 칼국수집은 꽤 잘 됐었습니다. 민수를 서울에서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던 건 그 가게 덕분이었죠. 하지만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빚 보증을 섰던 게 화근이 되어 모든 걸 잃었습니다. 가게도 집도 저축도. 그래도 민수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아파트 청소 일을, 밤에는 식당 설거지를 하며 아들의 학비를 댔습니다. 손톱 밑은 늘 시커멓게 때가 끼었고 허리는 날이 갈수록 굽어갔지만 민수가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 민수도 자리 잡았구나. 그리고 1년 전 민수가 여자친구를 소개시켰습니다. 박지은. 외국계 회사 다니는 똑 부러진 여자였습니다. 첫 만남에서 지은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차가웠고 눈빛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저는 그냥 긴장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하자 화려한 샹들리에와 꽃장식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신부 대기실로 가는 복도를 걸으며 저는 제 낡은 구두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신랑 측 하객 대기실에는 제 친척들과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쌍문시장에서 떡볶이 가게를 하는 여동생 순이, 도봉구에서 철물점을 운영하는 사촌 오빠 병철, 그리고 20년 넘게 알고 지낸 시장 상인의 언니들. 모두 저처럼 평범한, 아니 가난한 서민들이었습니다. 언니, 여기 와봐. 뷔페 음식 좀 봐. 완전 대박이야. 순이가 신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하객들이 일찍 와서 식전 뷔페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다들 처음 보는 고급 음식에 눈이 휘둥그레진 채 접시에 음식을 수북이 담고 있었습니다. 야, 이건 뭐야? 연어회? 아이고, 새우가 이렇게 크다니. 병철 오빠는 정장 상의를 벗어놓고 와이셔츠 차림으로 음식을 먹고 있었고 순이는 음식을 너무 많이 담아서 접시에서 떨어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조금 민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제가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 학비가 모자랄 때 십시일반 돈을 모아준 사람들, 제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다준 사람들.
그래, 옷은 좀 남루해도 이 사람들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하지. 하지만 신부 대기실에서 나온 지은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복도를 걸어오다가 신랑 측 하객실을 흘끗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제가 인사를 하려고 다가가자 지은은 저를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들이 어머니 친척분들이에요? 응, 그래. 다들 축하해주러 왔어. 지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네. 그녀는 고개를 돌렸고 저는 그 순간 뭔가 서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식이 시작되고 양가 부모님이 함께 입장할 때였습니다. 신부 아버지는 대형 건설회사 임원 출신이었고 신부 어머니는 강남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의사였습니다. 두 분 다 명품 옷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옆에 선 저는 초라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특히 신부 측 하객들의 눈빛에서 저는 분명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신랑 어머니라고. 식이 끝나고 패백을 드리는 시간. 지은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존경도 따뜻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듯한 차가운 눈빛뿐이었습니다. 피로연이 한창일 때 저는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우연히 지은과 그녀 친구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언니, 시어머니 진짜 그렇게 가난해? 응. 반지하 산대. 상상이가? 강남에서 반지하라니. 어머, 그럼 민수 오빠가 효자네. 그 집안 배경에서 외국계 회사 다니는 언니한테 장가온 거잖아. 그러게. 솔직히 좀 실망이야. 결혼 전에는 집안 사정을 자세히 몰랐거든. 이렇게까지 가난할 줄은. 지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랑 측 하객들 봤어? 완전 거지 같지 않았어? 뷔페에서 먹는 것 좀 봐. 완전 쪽팔려 죽는 줄 알았어. 꼭 급식 먹듯이 와르르 몰려가서. 하하. 나도 봤어. 특히 떡볶이 장사한다는 이모. 옷 좀 봐. 명절 때 입는 할머니 옷 같던데. 친구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에휴. 앞으로 명절 때마다 저 사람들 봐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벌써 스트레스야. 민수는 좋은데 집안이 너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게 조여왔고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거지 같다고?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반사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낡은 옷. 순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오늘 결혼식 좋았다. 민수 정말 잘생겼더라. 신부도 예쁘고. 언니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네. 그래, 고마워. 전화를 끊고 저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마 지은이도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야. 처음이라 그런 거겠지.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신혼집은 서울 송파구 잠실의 신축 아파트 33평이었습니다. 민수와 지은이 대출을 받아 마련한 집이었죠. 결혼 후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두 손 가득 반찬통을 들고 신혼집을 방문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반찬 좀 만들어 왔어. 김치찌개랑 된장찌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콩자반이랑 멸치볶음.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고 지은도 출근했을 텐데. 그냥 문 앞에 두고 가야겠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택배 기사님이 걸어오시는 게 보였고 저는 그 틈에 현관문이 열리는 걸 보았습니다. 잠깐만 들어가서 냉장고에 넣어주고 나올까? 저는 조심스럽게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민수가 알려준 번호 416. 민수 생일이었죠.
삐삐삐 마이너스 문이 열렸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깨끗하고 세련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얀 벽, 원목 마루, 명품 가구들. 우리 민수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구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반지하 월세방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제가 이렇게 멋진 집을 마련한 아들을 둔 어머니가 되다니. 저는 냉장고를 열고 정성껏 만든 반찬들을 하나하나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메모를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민수야, 지은아, 맛있게 먹어라. 마이너스 엄마가. 집을 나서며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다녀가셨어요? 응, 반찬 좀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뒀어. 맛있게 먹어. 아, 네. 근데 엄마 다음부터는 오시기 전에 먼저 전화 주세요. 저희도 스케줄이 있어서. 민수의 목소리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미안하다. 전화를 끊고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저는 정성껏 반찬을 만들어 민수네 집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두부조림, 시금치나물, 고등어조림, 북어국. 민수가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서는 점점 고맙다는 말이 줄어들었고 지은은 한 번도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잘 먹고 있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반찬을 들고 민수네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15층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지은이 커다란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봉투 안에서 제가 어제 가져다 준 반찬통들이 보였습니다. 투명한 유리 반찬통. 제가 시장에서 산 초록색 뚜껑. 설마. 저는 숨을 죽이고 엘리베이터 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지은은 쓰레기 봉투를 분리수거장에 던지고는 손을 탁탁 털며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저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분리수거장으로 달려가 쓰레기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정성껏 만든 반찬들이 통째로 한 숟가락도 먹지 않은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두부조림, 콩자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한 번도 먹지 않았다는 거야?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쓰레기 봉투를 부여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싱싱한 재료를 골라 사고 2시간씩 불 앞에 서서 만든 음식들. 낡은 후라이팬으로 무뎌진 칼로 굽은 허리를 펴지 못한 채 만든 그 음식들이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버려진 반찬통들만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민수한테는 말하지 말자. 부부 사이가 나빠지면 안 되니까. 저는 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지은의 학대는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7월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까? 저는 쌍문동 시장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4,500원. 제게는 사치였지만 더위를 식히기 위해 용기를 내서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저는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아파트 계단 청소를 4곳이나 했더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민수네 집에 또 뭘 해줄까? 지은이는 안 먹는 것 같지만 민수라도 먹어야 할 텐데.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여기 진짜 예쁘다. 인스타 감성 제대로네. 지은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은이 친구 3명과 함께 카페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저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들어 인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분명히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저를 본 적이 없다는 듯이. 아, 저기 자리 괜찮다. 가자. 지은과 친구들은 카페 반대편 구석 자리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른 척한 거야?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에 든 커피잔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니야, 못 본 거야. 사람이 많아서.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분명히 지은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그 카페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지도 못하고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 문을 나서며 저는 지은 쪽을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즐겁게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뭘 잘못한 거야?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평소처럼 민수네 집에 반찬을 들고 갔습니다. 이번엔 미리 전화를 했습니다. 민수가 전화하라고 했으니까요. 민수야, 엄마야. 오늘 반찬 좀 가져다 줄게. 아, 엄마, 오늘은 저희 외출해야 해서요. 다음에 주세요. 그래. 그럼 현관 앞에 두고 갈게. 네, 알겠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 따뜻한 우리 아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416. 삐삐삐삐 마이너스 에러음이 울렸습니다. 잘못 눌렀나? 다시 눌러봤습니다. 416. 삐삐삐삐 마이너스.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바꿨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건 저보고 들어오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민수가 바꾼 걸까 아니면 지은이가.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저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저는 문 앞에 반찬 봉투를 내려놓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복도는 냉랭했고 형광등 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참자. 참아야 해. 민수는 아직 신혼이야. 지은이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날 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반찬 잘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감사하다는 말이 너무 형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치 남에게 하는 인사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핸드폰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맛있게 먹어라. 그리고 핸드폰을 덮었습니다. 9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명절. 가족이 모이는 날. 저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민수와 지은이 오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쌍문시장을 돌며 좋은 재료를 샀습니다. 송편을 빚고 잡채를 만들고 갈비찜을 끓였습니다. 좁은 반지하 방이 음식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집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낡은 방이지만 최대한 정갈하게 보이도록 정리했습니다. 오전 11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몇 시쯤 올 수 있어? 엄마, 그게. 민수의 목소리가 머뭇거렸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오늘은 처가에 먼저 가야 할 것 같아요.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오라고 하셔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저녁에라도 올 수 있어? 그것도
처가에서 저녁까지 같이 먹자고 하셔서요. 죄송해요, 엄마.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을 바라봤습니다. 갈비찜, 잡채, 송편, 전, 나물들. 혼자서는 도저히 다 먹을 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는 혼자서 추석을 보냈습니다. 송편 하나를 입에 넣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처가는 가면서 왜 친정엄마는 안 오는 거야? 저는 그날 저녁 혼자 소주 한 병을 마셨습니다. 평소엔 술을 입에도 대지 않는 제가 그날만큼은 술이 필요했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환한 보름달.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10월이었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저를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토요일에 잠깐 볼 수 있어요? 지은이랑 같이 뵙고 싶어서요. 갑자기 왜?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저는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며느리를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그래, 좋아. 어디서 볼까? 엄마 근처 카페에서 봬요. 토요일 오후 저는 쌍문동 카페에서 민수와 지은을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나서 두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은이 형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눈부신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앉아라, 앉아. 뭐 마실래? 저희는 괜찮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나왔어요. 응? 무슨 말? 민수는 지은을 흘끗 쳐다본 후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너무 자주 연락하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저희도 생활이 있고 지은이도 일 때문에 바쁘거든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자주 연락하지 말라고. 네. 반찬도 괜찮으니까 안 가져다 주셔도 되고요. 저희가 알아서 해 먹을 수 있어요. 저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낳아서 20년 넘게 키운 아들을. 민수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저희 사생활도 존중해 주셨으면 해서요. 그 순간 지은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요.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무단으로 들어오신 거 현관 CCTV에 다 찍혀 있어요. 비밀번호를 아신다고 해도 연락도 없이 들어오시면 곤란하잖아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건 반찬을 냉장고에 넣어주려고. 저희가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지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지난번에 카페에서도 저본 척 하셨잖아요. 솔직히 좀 부담스러웠어요. 저도 제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편하게 있고 싶거든요. 역시 모른 척한 게 아니었구나.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도 저희는 양가를 공평하게 가야 하는데 어머니께서 너무 집착하시는 것 같아서. 집착?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아들한테 명절에 얼굴 보자는 게 집착이니? 어머니, 진정하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하는 말은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자는 거예요. 너무 자주 만나면 서로 힘들잖아요. 저는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수야, 너 엄마가 누군지 알아? 너 학교 다닐 때 누가 새벽부터 설거지해서 학비 벌었는지 알아? 엄마, 그건 알아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랑 이거랑은 별개 문제잖아요. 별개 문제. 그 말이 제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이제 연락 안 할게. 방해해서 미안하구나. 엄마. 괜찮아. 너희 행복하게 살아라.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민수가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12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쌍문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겨울 김장 준비를 위해 배추를 몇 포기 사려고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민수가 2달 만에 처음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딱딱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시장인데, 왜? 집에 계실 수 있어요? 지금 갈게요. 무슨 일이야? 가서 얘기할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1시간 후 민수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이야?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못 보셨어요? 이게 뭔데? 지은이 목걸이요. 지난달에 분실했어요. 그런데 민수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은이가 엄마를 의심하고 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지은이 말로는 마지막으로 목걸이를 본 게 엄마랑 카페에서 만났던 날이래요. 그날 이후로 없어졌대요. 민수야, 엄마가 왜 그런 걸 가져가? 그래서 제가 지은이한테 말했어요. 엄마가 그런 분이 아니라고. 근데 지은이가.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CCTV 확인해 보자고 하더라고요. 혹시 엄마가 집에 들어오셨을 때. 민수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엄마를 도둑으로 몰 거야. 아니요, 저도 믿어요. 근데 지은이가 너무 확신하니까.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목걸이 값이 800만 원이에요. 지은이가 결혼 선물로 받은 거라서 의미도 있고. 그래서 지은이가 경찰에 신고하겠대요. 경찰? 네. 그 전에 엄마한테 먼저 물어보라고 해서 온 거예요. 저는 민수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야, 너 정말 엄마가 그런 걸 훔쳤다고 생각해? 아니요. 저는 안 믿어요. 근데 증명을 해야죠. 증명? 내가 뭘 어떻게 증명해? 엄마 집 좀 확인해 봐도 될까요? 그럼 지은이도 납득할 것 같아서.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 집을 뒤지겠다고 했습니다. 좋아. 뒤져봐. 저는 방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기도 봐, 저기도 봐. 엄마가 800만 원짜리 목걸이 훔칠 만큼 한심한 인간인지 확인해봐. 민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방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미안하긴 뭘 미안해. 어서 찾아봐. 민수는 형식적으로 방을 둘러본 후 나갔습니다. 없네요. 역시. 그럼 이제 됐어? 가봐. 엄마. 가라고. 민수가 나간 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내가 도둑 취급을 받다니.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틀 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순자 씨 맞으십니까? 절도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어서 조사받으러 나오셔야 합니다. 저는 그날 생전 처음으로 경찰서에 갔습니다. 67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법을 어긴 적 없는 제가 도둑 취급을 받으며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당신을 의심하는 이유가 뭔가요? 젊은 형사가 물었습니다. 모릅니다. 피해자는 며느리분이시죠? 관계가 안 좋았습니까? 네. 목걸이를 가져간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증명합니까? 안 가져간 걸. 형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CCTV 영상을 제출했는데요. 당신이 피해자 집에 무단으로 출입한 기록이 여러 번 있더군요. 그건 반찬을 가져다 주려고. 피해자는 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지하철 의자에 앉아 손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이 손이 도둑의 손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이게 꿈이겠지. 하지만 뺨을 꼬집어 봐도 아팠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목걸이 찾았어요. 어디서? 지은이 차 안에서요. 조수석 밑에 떨어져 있었대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 그래. 다행이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지은이도 미안하대요. 미안하긴. 엄마. 민수야, 엄마 이제 지쳤어.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너희 잘 살아라. 엄마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하늘은 잔인할 만큼 맑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지만 운명은 저에게 기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연락을 끊은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파트 청소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마음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저는 쌍문시장 입구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순자 언니, 오랜만이에요. 편의점 주인 영미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응, 그러게. 잘 있었어? 언니, 오늘 로또 사세요. 1등 당첨 나온 복권방이라니까요. 에이, 그런 거 믿어? 언니도 한번 사보세요. 인생 뭐 있어요? 한 번 되면 되는 거지. 영미 씨의 말에 저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래, 5장만 줘. 자동으로 뽑아주는 로또 용지를 받아들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이, 될 리가 있나. 로또 용지를 서랍에 던져넣고 잊어버렸습니다. 일주일 후 토요일 밤. 저는 TV를 켜고 막걸리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로또 당첨 번호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로또 당첨 번호는 3, 17, 23, 29, 35, 41번이며 보너스 번호는 15번입니다. 어차피 안 될 텐데 뭐. 그래도 심심해서 서랍을 뒤져 로또 용지를 꺼냈습니다. 5장 중 첫 번째 용지를 확인했습니다. 3, 17, 23, 29, 35, 41.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3, 17, 23, 29, 35, 41. TV 화면의 숫자와 똑같았습니다. 설마.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용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로또 당첨 확인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번호를 하나하나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1등에 당첨되셨습니다. 당첨금 20억 3,472만 원. 화면에 불꽃놀이가 터졌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로또 용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숫자를 3번, 4번, 5번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으아!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반지하 방에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20억, 20억이라고. 저는 방 안을 뛰어다니며 울고 웃었습니다. 20년간 쌓였던 고생이, 서러움이, 한숨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당첨금을 수령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다시 울었습니다. 평생 벌어도 벌 수 없는 돈이 제 통장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저는 한 달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에게도 동생 순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조용히 새 삶을 준비했습니다. 낡은 옷을 버리고 백화점에서 단정한 옷들을 샀습니다. 명품은 아니었지만 품이 있어 보이는 옷들이었습니다. 머리도 미용실에서 단정하게 손질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이제 준비됐어. 저는 핸드폰을 꺼내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한번 보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1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네, 엄마. 언제 뵐까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강남역 근처 강호호텔 카페로 와라. 지은이도 데리고 와. 네, 알겠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쇼가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강남역 강호호텔 1층 라운지. 저는 창가 좋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베이지색 트위드 재킷에 펄 목걸이, 그리고 깔끔하게 손질한 머리.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더 이상 거지 같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뒤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수와 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니. 에게. 지은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앉아라.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호텔이 얼마나 비싼 곳인데. 앉으라니까. 민수와 지은이 마주 앉았습니다. 뭐 마실래? 주문해라.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엄마가 로또에 당첨됐다. 네. 1등. 20억.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와 지은이 통장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거짓말. 이잖아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짓말 같으면 은행 가서 확인해봐라. 민수가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진짜네. 어머니. 갑자기 지은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정말 대박이에요. 그녀는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예전에 차갑던 그 손이 이제는 뜨거웠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철이 없어서 어머니를 힘들게 해드렸죠?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지은의 얼굴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 그래, 고맙구나.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이제 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좋은 곳으로 이사 가셔야죠. 이미 이사했어. 대치동으로. 대치동이요? 어머, 정말요? 지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우리도 자주 뵈러 가야겠어요. 어머니, 제가 요리 배웠거든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민수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고맙다. 그동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어머니. 지은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진짜 효도할게요. 그녀는 제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만든 반찬을 쓰레기통에 버리던 그 손이 이제는 제 팔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 알겠어.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은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뭐 하세요? 제가 놀러 가도 될까요? 어머니, 요즘 날씨가 추운데 건강은 괜찮으세요? 어머니, 제가 백화점에서 예쁜 옷 봤는데 어머니 드리고 싶어요. 일주일에 3번씩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비싼 과일 바구니를 들고 명품 가방을 선물로 사오며 저에게 굽실거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백화점에서 이거 봤는데 어머니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요. 어머니, 요즘 유행하는 건강식품이래요. 꼭 드세요. 어머니, 제가 청소 도와드릴게요. 예전에 저를 거지 취급하던 그 입으로 이제는 감언이설을 늘어놓았습니다. 민수도 달라졌습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엄마, 주말에 같이 식사할까요? 제가 좋은 레스토랑 예약할게요. 엄마,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하지만 저는 모든 게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말투에서, 행동에서 진심이 아니라 계산이 보였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탐욕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요즘 집이 좀 좁아서요. 아이도 가질 계획인데. 응? 혹시 어머니께서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집 좀 넓은 곳으로 옮기고 싶은데. 얼마나 필요한데? 3억 정도면 대출 갚고 좀 더 큰 평수로 이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은의 눈이 기대에 차 반짝였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는 척 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생각해 볼게. 정말요? 어머니, 감사해요. 지은이 벌떡 일어나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정말 최고세요. 저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은과 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너희 집으로 갈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네, 어머니. 기다릴게요. 지은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저는 민수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지은이 현관까지 나와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들어와요, 어머니. 제가 오늘 특별히 음식 준비했어요. 거실 테이블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좋아하실 것 같아서 갈비찜도 만들었어요. 저는 테이블을 둘러봤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들. 마치 제가 추석 때 혼자서 차려놓았던 그 음식들과 똑같았습니다. 맛있겠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무슨 좋은 말씀 있으시다며요? 지은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응. 얘기 좀 하자.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지은이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사진 속에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반찬통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정성껏 만들어 가져다 준 음식들이 한 숟가락도 먹지 않은 채 버려진 모습, 날짜별로, 장소별로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음 거 봐. 또 다른 사진이 나왔습니다. 카페 CCTV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지은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장면. 그리고 이것도 비밀번호 변경 기록. 결혼 후 3개월 만에 현관 비밀번호를 바꾼 기록이 날짜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마지막으로 나온 건 경찰서 조서였습니다. 목걸이 절도 혐의로 제가 조사받았던 그 기록. 어머니, 이걸 왜?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가지고 있냐고? 증거를 남겨둬야 했으니까.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너 기억나니? 내 결혼식 날 우리 친척들 보고 뭐라고 했는지. 거지 같다고 했지.
꼭 급식 먹듯이 먹는다고 비웃었지. 어머니, 그건. 그리고 내가 만든 반찬들 3년 동안 단 한 번도 먹지 않고 전부 버렸지.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카페에서 날 봤으면서도 모른 척했고 비밀번호를 바꿔서 내가 집에 못 들어오게 했고 제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심지어 목걸이를 잃어버리고도 나를 도둑으로 몰아 경찰서까지 보냈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지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다시는? 저는 비웃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지금 무릎 꿇는 이유가 뭔지 알아? 진심으로 잘못해서? 아니면 저는 통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탁 놓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은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저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민수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로또 당첨되기 전에는 연락도 안 하더니 돈 생기니까 갑자기 효자 되더라. 엄마. 죄송해요. 죄송하긴. 너희가 진짜 사과할 생각이 있었으면 돈 생기기 전에 했어야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지은이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 제발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어머니. 놓으라고.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아, 내가 나한테 한 것들 하나도 아니죠. 내가 날 거지 취급할 때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내 반찬 버릴 때 난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갔어. 좋은 재료 고르려고. 내가 좋아할 만한 음식 만들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카페에서 날 모른 척할 때 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기분이었어. 어머니.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난 죽고 싶었어. 67년 동안 법 한 번 안 어기고 살았는데 도둑 취급받으니까.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난 결정했어. 복수하기로. 네.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도 너희한테 똑같이 해주기로 했어.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유언장이야.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내 복권 당첨금 전 재산. 이 돈을 누구한테 줄지 이미 정했어. 저는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청소년 장학재단과 독거노인 복지센터에 다 기부할 거야. 엄마.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너희.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희한테는 단 한 푼도 안 줘. 어머니, 그럴 수는 없어요. 민수는 어머니 친아들이잖아요. 지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친아들? 그래, 친아들이지. 하지만 날 엄마로 안 본 아들한테 왜 내 재산을 줘야 하지? 엄마, 제발.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늦었어. 엄마. 근데 말이야.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 가지 기회를 줄까 생각 중이야. 네. 지은과 민수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너희가 진짜 반성했는지 지켜볼 거야. 어머니,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 저는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첫째,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내 집에 와서 청소해. 화장실, 부엌, 거실 전부. 네. 둘째, 내가 만든 반찬을 가져가면 매일 사진 찍어서 보내. 다 먹었다는 증거로. 셋째, 명절 때 내 친척들 초대해서 식사 대접해.
떡볶이집 하는 순이 이모, 철물점 병철 삼촌, 그 거지 같다던 사람들 말이야. 지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넷째, 매달 용돈 50만 원씩 가져와. 내가 가난했을 때 너희가 단 한 번도 안 준 거 이제라도 받을 거야. 이 조건들 1년 동안 지키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 너희한테 재산을 물려줄지 말지. 저는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서명해. 어머니,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항의했습니다. 심해? 내가 나한테 한 것보다 심해? 싫으면 말고. 난 상관없어. 어차피 내 돈이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생각해봐. 일주일 안에 답 줘. 그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지은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일 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할게요. 조건 다 받아들일게요. 그래? 네. 1년 동안 진심으로 반성하고 효도하겠습니다. 알았어. 이번 일요일부터 시작해.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요일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수와 지은이 청소 도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왔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들어와.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화장실부터 청소해. 변기 구석구석, 타일 틈새까지 다. 네. 지은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온 그녀가 고무 장갑을 끼고 변기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거실 바닥을 닦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은아, 거기 더러운 거 남았어. 다시 닦아. 네, 어머니. 민수야, 창문도 닦아. 얼룩 보여. 알겠습니다. 2시간 동안 저는 그들을 부려먹었습니다. 청소가 끝나고 지은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고했어. 다음 주에 또 와. 네. 두 사람이 나간 후 저는 깨끗해진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어때? 이 기분이 어떤 건지 이제 알겠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지은은 매주 일요일마다 청소를 하러 왔고 매달 용돈 50만 원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만든 반찬도 매일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진짜 먹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증거는 남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해. 어느 날 저는 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이야, 이번 주말에 우리 집으로 와. 민수랑 지은이가 식사 대접한대. 진짜? 언니, 무슨 일이야? 그냥 와봐. 재미있을 거야. 주말이 되었습니다. 민수네 집 거실에는 순이, 병철, 그리고 시장 상인의 언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 순자 언니. 오랜만이야. 언니, 여기 엄청 좋네. 신혼집이 이렇게 넓어? 사람들은 신이 나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지은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자, 다들 앉아요. 지은이가 오늘 음식 준비했대요. 제 말에 지은은 마지못해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편하게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예전에 거지 같다고 비웃었던 사람들에게 이제 지은이 음식을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와, 이거 맛있다. 지은 씨, 요리 실력 좋네요. 역시 며느리가 이뻐야 음식도 잘하는 거야. 친척들은 즐겁게 먹고 마셨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 이 기분이야. 내가 느꼈던 수치심을 너도 똑같이 느껴봐.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지은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청소도 했고 용돈도 가져왔고 반찬도 먹었고 명절 때 친척들도 대접했습니다. 하지만 변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민수의 눈빛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뭘? 이 복수 게임이요. 엄마도 이제 충분히 복수하셨잖아요. 저는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충분해? 3년 동안 당한 게 6개월 만에 충분하다고. 엄마, 지은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저도 지쳤어요. 그래서 제발 용서해 주세요.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요. 이제 그만 끝내요. 저는 한참을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아이도 고생하고 있구나.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고작 6개월 만에 지쳤다고. 난 3년을 버텼는데. 민수야, 내 엄마. 아직 6개월밖에 안 됐어. 1년 채워. 엄마, 약속은 약속이야. 1년 다 채우고 나서 다시 얘기하자. 민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 저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너무 심한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 정도는 해야 정신을 차리지. 드디어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민수와 지은을 제 집으로 불렀습니다. 앉아라.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1년 동안 주말마다 청소하고 용돈 내고 반찬 먹고 친척들 대접하느라 두 사람 모두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1년 동안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유언장이야. 새로 작성한 거. 민수와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희가 1년 동안 약속을 지켰으니까 내 마음을 바꿨어. 어머니, 내 재산 중 5억은 너희한테 줄게. 정말요? 지은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또요? 이번엔 간단해. 단 하나만 지키면 돼. 저는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앞으로 절대 돈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지 마. 가난하다고 깔보지 마. 힘없다고 함부로 대하지 마. 너희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마. 특히 너희가 부모 되면 절대 그렇게 살지 마.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하지 마. 앞으로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해. 저는 유언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말이야. 네, 나도 복수하면서 행복하지 않았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고생하는 거 보면서 처음엔 속이 시원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가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내 마음도 아프더라. 결국 너희는 내 아들이고 며느리잖아. 어머니. 지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못됐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다시는 그러지 마. 저는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내가 처음부터 나한테 따뜻하게 대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린 가족이잖아. 어머니. 지은이 제 손을 꼭 붙잡고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민수야. 내 엄마. 엄마가 너한테 바라는 건 딱 하나야. 행복하게 살아라. 돈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서. 알겠습니다, 엄마. 민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한마디 한마디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